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년 전 2,200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남긴 울진 삼척 산불. 산불의 원인은 물론 누가 불을 냈는지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진 산불 이후에도 경북에서만 147건의 산불이 잇따르고 있지만 60%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데요. 지자체 산림공무원이 산불 진화에서부터 수사까지 도맡아야 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형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4일 울진군 북면 두천리 도로변 수풀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거센 불길로 변했습니다. 이 화재로 9일 동안 2만여 헥타르의 산림이 불탔고 200여 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나가던 차에서 던진 담뱃불이 원인으로 추정됐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피해를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거에 대한 크게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1년이 넘게 지금 그걸 들여다보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그렇다면 찾기는 힘들 것 같고. 울진군은 지난 1년간의 수사가 성과 없이 끝나면서 조만간 기소 중지를 신청하고 추후 사건의 단서가 새롭게 나올 경우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거가 뚜렷한 게 나온 게 없어서 이제 기소 중지를 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공소시효가 도가 돼가지고 처벌을 못 한다 이러면 그 참 곤란하잖아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공소시효를 중지를 시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지난 1년간 경북에서만 147건의 산불이 났는데 실화자나 방화범이 밝혀지지 않은 미제 사건이 60%에 이릅니다. 지난달 울진군 기성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도 현장에서 방화 증거물까지 확인했지만 한 달 넘게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수의 지자체 공무원이 행정 실무에다 산불 진화와 산불 수사까지 과중한 업무를 도맡고 있는 현행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림 공무원은 이렇게 일반적인 공무원 업무부터 산불이 나면 소방처럼 나가서 산불을 직접 또 진화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사건 처리까지 같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한 일에 대해서 이제 3가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또 산불 방화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검거된 전국의 산불 방화범 1,100여 건 가운데 징역형 처벌은 2%에 불과하고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북 소방본부가 대형 화재를 막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산불 예방과 중요 목조문화재 안전대책, 화재 취약지역 관리 강화 등 8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대형 산불을 차단하기 위해 산림 인접마을 순찰과 주민을 대상으로 비상 소화장치 교육을 강화합니다. 경북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27.5%인 3,900건이 봄철에 일어났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담배꽁초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요즘 도시를 떠나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당장 소득은 조금 줄어도 농촌 생활에 만족을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귀농 3년 차를 맞은 박재훈 씨. 도시에서 하던 플랜트 용접사 일을 접고 가족들과 함께 농촌으로 옮겨 분재원을 차렸습니다. 맞벌이 도시 시절보다 소득은 조금 줄었지만 만족감은 큽니다. 소득적인 면에서는 전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사이도 더 좋아진 것 같고요. 박 씨 같은 귀농인은 꾸준히 증가해 포항시의 귀농 인구는 3년 새 31% 늘었고 주거지만 옮기는 귀촌 역시 34%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귀농 귀촌한 전국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조사에서도 10가구 중 7가구가량이 농촌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귀농 이유로는 자연 환경과 농업의 발전 가능성, 가업 승계 등의 순이었고 청년 귀농인은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주요 소득 장목은 논벼, 노지채소, 과수 등의 순이었으며 귀농 5년차 평균 소득은 3,206만 원으로
첫 해에 비해 41% 증가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농지와 주택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자금 지원을 꼽았습니다. 융자 지원금 이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좀 금액이 조금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뭘 또 시작하려고 하기에는 너무 또 작은 돈 같아서 농촌도 옛날처럼 그냥 싼 땅이 요즘 없거든요. 귀농 귀촌의 형태는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다시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U자형 귀농 귀촌이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1,346명의 조합장을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내일 전국 2,020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구시 군마다 설치되는 격리자 특별 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가 외동 산업단지에 미래 자동차의 소재 부품을 연구 개발하는 경주 이모빌리티 연구단지를 조성합니다. 연구단지에는 3개의 센터가 들어서는데 올해 성형 가공센터 등이 조성돼 자동차 부품 업체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재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가 몰려있는 경주시 외동읍의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중심부에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과 연구를 맡을 경주 이모빌리티 연구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연구단지에는 첨단 소재 성형 가공센터와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통합 관제센터가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됩니다. 이 중에 첨단 소재 성형 가공센터가 다음 달에 가장 먼저 문을 엽니다. 이곳에선 열과 진동, 소음 측정기를 비롯해 3D 프린터 등 각종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센터 운영은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맡고 자동차 소재와 부품에 대한 각종 시험을 해주고 기술 연구와 제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물성을 개발을 하고 그 물성이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품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기업에서 실제로 제작하기 힘든 것들을 3D 프린터를 해서 시제 제작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연구와 개발, 제품 시험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에선 연구단지 완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 공주대학교나 군산의 다른 쪽에 의뢰를 해서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 지역에서 같이 해주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부품 소재 성형 가공센터를 시작으로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는 올 연말에,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통합센터는 내년 9월에 준공됩니다. 경주시는 연구단지 조성으로 경주가 부품 생산 공장에서 미래차 전환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주 지역의 어떤 자동차 산업 분야뿐만 아니고 연접해 있는 영친이나 경주 경산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동차 소재 부품 특화 단지를 연계하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주시는 이 모빌리티 연구단지 조성과 함께 178억 원을 들여 신기술과 연구장비 도입, 전문 인력 확충 등 미래차 산업단지 혁신 기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에코프로의 계열사 해파랑우리가 포항시 동해면에 추진하고 있는 38홀짜리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가 반대에 나섰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0만 평 규모의 골프장이 건설되면 축구장 350개 면적의 숲이 사라지고 땅과 물이 오염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골프장 예정지는 보전의 목적을 두되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자연 녹지 지역이라며 골프장 건설을 불허할 것을 포항시에 촉구했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다시 말해 일본이 아닌 한국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반발은 물론이고 한일 관계를 연구해온 일본의 학자조차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냐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논란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강제징용과 위안부는 한일 관계 연구를 위해 한국에 온 일본 연구진을 대구에서 만났습니다. 마침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 주장과 거의 동일하다며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양보할 수가 있나는 식으로 느꼈습니다. 거의 일본 정부가 주장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이행 조치로 법적인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 한일 양국 간 합의가 전혀 없는 반쪽짜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더군다나 한일 양국 정부 모두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는 없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당사자에 대해 어떻게 사죄나 하거나 리스펙트나 하거나 역선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보존하고 하려고 하는지 부분에 따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피해자 측은 법원 판결까지 무시한 졸속 조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이 져야 할 배상 책임을 우리 한국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그 면책을 시켜주겠다 이런 방식이니까 이게 조선 총독부에서 했던 거하고 근본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을사늑약에 준하는 이게 계묘늑약이다 이런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일 관계 개선을 말하며 일본의 강제징용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결정에 논란을 넘어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북 지역 학교 급식 종사자 3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PET-CT 검사를 받은 경북 급식 종사자 2,800여 명 가운데 26%가 이상 소견을 받았고 영양교사와 조리사, 조리실무사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는 13명이 폐암 의심 이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학교 급식소와 학교 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 교차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에는 대구식약청과 도교육청, 시군 등이 참여해 과거 식중독 발생 학교와 비가열 식품 제조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점검 사항은 무신고,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와 식재료와 조리시설 위생 상태, 지하수 소독장치 작동 여부 등입니다.